게임기의 역사 특별기획을 진행하면서 세가의 콘솔들에 대해 다룰 때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오쿠나리 요스케의 저서인 세가 하드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얼마 전에 한국에 정식으로 번역이 되어 세가 게임기 투쟁사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책의 발행처인 스타비즈에서 이번 특별기획 재개에 맞춰 채널 구독자분들께 세가 게임기 투쟁사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네요. 협업해주신 스타비즈 출판사에 감사드리며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포함해 두었으니 잊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그럼 특별기획 본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게임업계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논하자면 흔히 닌텐도나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게임업계의 여명기였던 1980년대에는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업계를 호령하던 시절이 아니었죠. 이 시기에 가장 치열하게 게임업계 왕자를 두고 다퉜던 회사를 꼽자면 역시 닌텐도와 세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닌텐도가 패미컴을 발매하면서 가정용 콘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던 시기, 세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가정용 게임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세가의 도전, 세가 마크3와 마스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스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까지 세가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축소해서 알려드린 후에 이어나가도록 하죠. 게임업계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세가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용과 같이나 소닉 시리즈, 페르소나 같은 타사의 하드웨어로 게임을 발매하는 전문 소프트웨어 메이커라는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세가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 닌텐도처럼 19세기부터 존재했던 업체는 아니었지만 1975년에 EVR 레이스로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 처음 진출한 닌텐도와는 달리 세가는 1960년에 처음 설립될 때부터 게임과 관련된 회사였죠. 세가가 세워지던 시기의 주 업무는 주크박스나 슬롯머신, 핀볼 같은 전기 기계식 게임의 수입 및 유통이었습니다. 세가라는 회사의 사명 역시 서비스 게임에서 머리 글자를 따와서 세가가 된 것이죠. 이후에 데이비드 로젠이 세운 로젠 엔터프라이즈라는 동종업계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을 세가 엔터프라이즈로 변경합니다. 1978년이 되어 일본에서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히트하는 것을 지켜본 세가는 미국의 게임 제작사인 그램린 인더스트리와 제휴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생산된 아케이드 게임들을 미국으로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디오 게임 사업에 진출하게 되죠. 이 시기 일본의 에스코무역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었던 나카야마 하야오는 중국 게임기 유통을 하다가 미국에서 제작된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하다가 세가에게 적발되고 실제로 세가의 운영진과 만나게 됩니다. 세가의 운영진들은 나카야마를 만나보고는 그의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과감한 추진력을 높게 사서 그의 회사를 흡수합병하기에 이르죠. 이후 1983년에는 나카야마가 세가 일본 지부의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이듬해인 1984년에는 스미토모의 정부 시스템부에서 독립한 오오카와 이사오가 설립한 CSK에 흡수합병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한편 1980년대 초기 전 세계적으로 퍼스널 컴퓨터의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이런 컴퓨터를 구매한 젊은이들이 게임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잡지 등을 보고 공부해서 자작 게임들을 유통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1세대 게임 제작자 중에는 이와타 사토루나 나카모토 시니치가 이런 부류에 속하던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가정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다는 니즈가 퍼지게 되었고 아타리 2600이나 콜레코 비전 같은 2세대 거치형 게임기들이 일본에 정식으로 수입되면서 세가는 이 가정용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타 전기의 도움을 받아 개발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세가에서 개발한 퍼스널 컴퓨터인 SC3000이었죠. 포스타 전기는 전자기판의 생산 코스트 절감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서 실제 생산 과정을 지켜본 담당자가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SC3000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세가 컴퓨터의 SC와 29,800엔으로 내정된 가격을 반올림해서 3만으로 결정하려고 했다가 SG3만이라고 하니 앞과 뒤에 행의 길이가 달라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0을 하나 뺀 3000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SC3000은 당시에 발매되던 수많은 가정용 컴퓨터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아주 특별한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그건 바로 다른 컴퓨터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프로그램 매체로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정보 매체를 카트리지로 채택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SC-3000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무렵 세가에게는 한 가지 급보가 전해지는데 그건 바로 닌텐도의 패밀리 컴퓨터가 발매될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패미컴은 SC-3000처럼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매개체를 롬 카트리지로 채택했지만 아주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고 게임기로서의 기능만 남긴 대신 14,800엔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웠다는 거였죠. 세가의 나카야마 사장은 닌텐도의 이 아이디어를 보고는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자신들도 같은 컨셉의 상품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케이드 게임의 개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했던 세가에게 있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가정용 게임기 시장은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하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SC-3000과 기본 하드웨어를 공유하면서도 키보드를 분리하고 조이스틱을 탑재해서 제작비를 줄이는 한편 같은 하드웨어 기판을 사용한다는 것을 살려서 추가 옵션을 구입하면 SC-3000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가정용 게임기가 바로 SG-1000이었는데 SC의 네이밍과 비슷하게 세가 게임의 SG와 10,000엔대의 가격에서 따온 거였죠. 공교롭게도 닌텐도와 세가의 두 제품은 1983년 7월 15일이라는 같은 날에 발매가 되었는데 SG-1000은 발매 첫 해에 16만 대 정도의 성과에 그쳤고 같은 기간 동안 70여만 대를 판매한 패미컴에게 상당히 뒤처지면서 두 회사의 첫 번째 격돌은 닌텐도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만 닌텐도 역시 이 시기에 판매된 패미컴이 다양한 하드웨어 결함을 보이며 초기에 판매된 상당수를 회수 및 교환을 진행해야 했고 세가 역시 여기에 사원을 걸고 모든 것을 내던진 도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벼운 탐색전을 수행한 정도였죠. 그러나 이후에 두 회사가 선택한 길은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는데 닌텐도는 자사를 찾아온 남코나 허드슨 같은 기업들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독자적인 게임들을 개발해오자 장고 끝에 그들에게 게임을 제작할 권리를 주고 서드파티로 맞이합니다. 반면 세가는 타사가 개발한 소프트에 대해 개발비를 제공하고 그 대신 세가의 명의로 발매하는 형식으로 제작되는 게임에 권리를 가지려고 했죠. 이 결정이 잘했다, 못했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최소한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게임업계에서 큰손으로 군림하던 남코나, 코나미, 허드슨 같은 회사들은 자사의 게임들을 100만 장씩 팔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세가와의 계약은 돈벌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자사의 하드웨어로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없었죠. 게다가 최초에 생각했던 대로 아케이드 게임을 그대로 자사의 하드웨어로 이식하는 작업은 그들의 생각처럼 간편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국 독자적인 개발팀을 구성해야 했기에 기존에 세가가 보유했던 개발 라인만으로는 충분한 숫자의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가는 SG-1000으로 가정용 게임 시장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고 월드와이드 100만 대 판매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게 되죠. 그러나 나카야마 사장의 생각은 확고했고 세가는 가정용 게임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가정용 게임기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세가 마크3였죠. 마크3는 이전에 세가가 제작했던 SC-3000과 SG-1000의 소프트웨어도 즐길 수 있는 호환성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 NEC에서 제작한 자일로그 Z80의 호환칩의 클럭은 3.58MHz로 패미컴의 2배였고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나 사운드 성능, 메모리까지 겸비했기에 패미컴은 상대조차 안되는 수준이었고요. 거기에 더해 Z80은 당시 게임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CPU였기에 호환성이 좋아서 타사의 참여를 권유하기도 쉬웠으며 하드웨어 성능의 우위는 아케이드 시장이 주력이었던 세가에게 있어 자사의 아케이드 게임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죠. 게다가 세가에게는 마크3를 위한 킬러 타이틀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케이드 시장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행운이었습니다. 스즈키 유를 천재 개발자이자 이력 스타덤에 오르게 만든 이 게임은 세계 최초의 체감형 16비트 아케이드 게임으로서 단순히 화면을 보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레이싱 게임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방향에 맞춰서 화면이 따라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오토바이와 유사한 조작기기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체감 머신이었죠. 세가는 마크3를 구매하면 이 게임을 기본 번들로 제공하는 식으로 마크3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세가는 패미컴이 이미 발매로부터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슬슬 시장에서 물러날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패미컴을 제작했던 닌텐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닌텐도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닌텐도 디스크 시스템이었죠. 닌텐도 디스크 시스템이 발매된 배경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건 바로 패미컴 소프트의 개발 방식을 전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닌텐도가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을 도입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게임 용량의 확장이었고 두 번째는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였죠. 롬 카트리지라는 매체를 보시면 이걸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 카트리지의 제작에는 다양한 반도체 칩이 사용되며 게임의 용량이 커질수록 필요한 칩의 숫자도 늘어나서 생산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당시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롬 카트리지의 용량 확장에도 한계가 있었기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죠. 그래서 대체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디스크였는데 디스크는 저렴한 생산 단가에 더해 생산성도 좋아서 양산이 편했으며 초기 패미컴의 설계상 뱅크 스위칭 기능이 없어서 패미컴의 CPU는 한 번에 64KB의 제한된 주소 공간에만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은 램 어댑터라는 카트리지 형태의 확장기기를 패미컴 본체에 연결해서 작동하게 되는데 이 램 어댑터 내부에 패미컴 본체의 내장 램보다 더 많은 램을 내장해서 패미컴의 CPU가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했죠. 즉,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은 단순히 패미컴의 기능을 확장하는 보조 기기가 아니라 사실은 패미컴의 후속기나 다름없었던 장치였습니다. 사실 이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발매되고 세가 마크3와 시장 점유율을 놓고 싸웠다면 그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웠고 두 회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세가가 가정용 게임기 시장에 1인자가 되어있는 세계를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닌텐도의 이 계획은 통째로 뒤집어지게 되었고 세가의 운명도 바뀌게 되죠. 그게 바로 1985년 9월 13일에 발매된 닌텐도의 플랫폼 게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등장이었습니다. 게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등장은 게임사를 완전히 바꾸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출시 전까지 판매된 패미컴은 약 400만 대로 업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기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고 봤죠. 패미컴을 만들고 있던 닌텐도도 그리고 그 틈새를 노려서 시장을 새롭게 장악하려던 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발매와 함께 엄청난 인기몰이를 시작했고 그해 연말까지 3달 동안 일본 내에서 패미컴을 200만 대나 더 팔리게 만들었죠. 이 마리오 돌풍은 일본 내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닌텐도는 북미 시장을 노리고 개발한 NES의 번들 소프트로 슈퍼마리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NES가 해외에서도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며 패미컴의 수명을 드라마틱하게 연장시켜버립니다. 당연하지만 1년 만에 1000만 대를 판매한 게임기를 단종한다는 선택지는 사라졌고 패미컴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 게임 시장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수많은 회사들이 심지어 게임 제작을 해보지도 않은 곡들까지도 너도 나도 패미컴의 게임 제작에 뛰어들게 되죠. 세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등장으로 인해 마크3의 야심찬 데뷔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가 잊혀질만 하면 등장하는 세가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으며 성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충분히 성공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 운이 없었다는 패턴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징크스는 앞으로 20여 년간 계속해서 세가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사실 마크3가 제대로 히트하지 못했던 건 슈퍼마리오 외에도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케이드 게임의 이식품질 문제였습니다. 마크3는 패미컴보다 우월한 성능을 앞세운 고성능 하드웨어였고 많은 기대를 받으며 시장에 등장했지만 그래봤자 8비트 게임기라는 한계가 있었죠. 마크3에
번들 소프트로 제공되기로 했던 행운은 정말 엄청난 게임이었고 충분히 번들 소프트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행운이 당시 아케이드에서도 엄청난 사양을 자랑하는 게임이었다는 건데, 행운은 슈퍼스케일러라는 기판을 사용했었고 이 기판은 16비트 프로세서인 모토로라제 MC68000을 사용했으며 이 칩은 무려 네오지오에서도 사용되었을 정도로 고성능이었죠. 페미컴보다 높은 성능의 CPU라고는 해도 결국 2세대 콘솔인 콜레코비전에 달려있던 것과 동형 모델인 Z80에 장착된 마크3로 행운 같은 게임을 완전히 이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나 다름없었고 전체적으로 대폭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호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사의 아케이드 게임을 온전히 이식할 수 없는 마크3의 아쉬운 성능 때문에 세가는 방침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가정용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제작을 위해 개발팀을 늘리고 컴파일이나 코어랜드 같은 회사들에게 외주 제작을 맡겨서 타이틀의 숫자를 늘리게 되죠. 이렇게 개발된 게임들 중 하나가 바로 마크3를 대표하는 알렉스 키드 시리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3는 100만 대를 간신히 넘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이로 인해 세가는 자사의 아케이드 게임들을 온전히 이식할 수 있는 16비트 CPU를 탑재한 후계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빈약한 성적을 거둔 마크3는 의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건 바로 세가 미국 지사에서 북미에도 가정용 게임기를 발매해야 한다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가의 첫 게임기였던 SG3000과 SG1000은 의외로 북미에서는 발매되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아타리 쇼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여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파급력을 전혀 체감하기 어려운 분이 많으시겠지만, 아타리 쇼크는 3년에서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이었던 북미 지역의 전체 매출을 3분의 1 토막내버린 대사건이었죠. 작년에 엄청난 규모의 실패를 기록한 콘코드의 제작비가 2억 2천만 달러였기에 이 콘코드 사태를 게임업계 최악의 사건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업계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타리 쇼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타리 쇼크는 단 1년 반 만에 1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히며 아타리가 영영 재기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으니 말이죠. 그래서 세가 아메리카는 북미에서 가정용 게임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덕분에 이 기기들이 발매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등에 업은 NES가 그런 우려를 비웃듯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자 북미의 게임 업계가 드디어 아타리 쇼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가정용 게임기를 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문제는 세가가 이미 16비트 차세대 게임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다 이게 발매되려면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끝에 일본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했던 세가 마크3를 해외용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 세워지죠.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께서 삼성 게임보이 혹은 알라딘 보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실 세가 마스터 시스템 탄생의 배경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세가 마크3와 마스터 시스템은 그저 디자인이 다를 뿐 기본적으로 같은 기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터 시스템이 마크3와 다른 디자인을 채택해야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마스터 시스템이 디자인을 탄생시킨 솔크스 디자인이라는 회사와 세가의 기묘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솔크스 디자인은 세가의 협력사 중 한 곳으로서 아케이드용으로 개발된 아웃런의 게임기 외장을 디자인 및 제조했던 곳이었죠. 여러분께서 오락실에서 흔히 보셨던 체험형 게임기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제작을 맡았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세가는 해외용 게임기의 디자인을 이 솔크스 디자인에 의뢰하게 되는데, 당시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AM 연구개발실 소속의 마스미야 히로시였고, 그를 따라 나선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생각지도 못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 직원은 자신의 부모님께 자신의 회사가 세가라고 말했더니 장난감 같은 걸 만드는 회사에 왜 들어갔냐고 잔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솔크스 디자인의 사장인 타카스 야스오는 이 시기에 발매되는 게임기들의 색깔이 전부 백색 계통이고 보기에 장난감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저런 인식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제품을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세가 마스터 시스템의 디자인을 결정할 때 장난감이 아닌 가전제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검정색으로
각지게 디자인합니다. 이 디자인을 본 세가 아메리카의 사장은 디자인이 쿨해서 좋다는 말과 함께 호평했고 최종적으로 이 디자인안이 채택되죠. 그렇게 세가 마크3는 새로운 디자인과 마스터 시스템이란 이름을 부여받고 1986년 6월부터 북미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가의 기대와는 달리 마스터 시스템은 북미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그런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닌텐도가 발매한 NES가 슈퍼마리오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이미 시장을 한바탕 휩쓸었던 탓에 가정용 게임기 시장의 95%를 독점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 새 게임기를 구입한 사람들은 1년도 안 되어서 새로운 게임기를 사려고 하지 않았죠. 게다가 세가가 큰 마음을 먹고 북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서드파티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가의 러브콜에 응해서 서드파티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제작사 역시 액티비전과 파커브라더스 두 곳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녕 가정용 게임기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가 하고 포기할 법도 하건만 나카야마 하야오 사장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고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하죠. 그건 바로 아직 닌텐도가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던 유럽 지역으로 빠르게 진출해보자는 방침이었는데 이게 세가에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닌텐도는 1986년 9월 1일부로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시작으로 전 유럽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닌텐도가 유럽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유럽은 몇 번의 계약으로 단숨에 유통만을 확보할 수 있었던 북미나 일본과는 달랐죠. 닌텐도는 각 나라의 유통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언어도 문화도 유통망도 제각각이라 이 과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가는 유럽에서 닌텐도와 거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마스터 시스템이 성공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죠. 또한 유럽에서 마스터 시스템에 성공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닌텐도와는 달리 현재 전문 유통업체와 협업해서 원활하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는 점입니다. 세가는 PC용 연가 게임 소프트웨어 퍼블리셔이자 유통을 하고 있던 마스터트로닉이라는 회사에게 유통을 맡겼는데 이 회사가 유럽 내 사정이 굉장히 밝아서 유통 과정에 굉장한 수완을 발휘했고 덕분에 NES보다 빠르게 유럽의 각 나라에 진출할 수 있었죠. 덕분에 NES가 북미 지역에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자사의 완성도 높은 플랫폼 게임인 원더보이와 알렉스 키드 같은 명게임을 앞세워 빠르게 유럽 시장을 공략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마스터 시스템은 유럽에서 닌텐도의 NES의 점유율을 능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면서 가정용 게임기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해냈죠. 또한 세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남미 지역, 특히 브라질에서 무려 800만 대나 판매하는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 북미와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 견고한 팬층을 형성하면서 닌텐도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성공은 세가가 일본과 북미 지역에 닌텐도보다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이것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16비트 게임기였던 메가드라이브가 적극적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세가 마크3와 마스터 시스템은 닌텐도의 패미컴만큼 많이 팔린 게임기는 결코 아니었지만 가정용 게임기 시장에서 닌텐도를 이긴다는 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세가의 강력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세가 일본 지부의 사장인 나카야마 하야오는 개발 중인 16비트 게임기가 발매되고 북미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가정용 게임기 시장의 왕좌에서 닌텐도를 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세가는 가정용 게임기 시장의 왕좌를 걸고 닌텐도와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기 위해 다음 세대로 바통을 넘기게 됩니다. 아케이드를 넘어 가정용 게임기 시장을 정복하기 위한 세가의 출사표 세가 마크3와 마스터 시스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세가 마스터 시스템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구독자 이벤트에서는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세가 게임기 투쟁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가 방식은 댓글을 남기실 때 이벤트 참여라는 말머리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말머리를 다실 때 꼭 대괄호를 먼저 입력하신 뒤에 이벤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참여 그리고 대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